홍다 통통. 남산골 샌님. 오늘 아침에도 허생은 서안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초라해 보이기는 해도 단정히 옷을 갖춰 입은 허생은 마음을 모아 글을 읽어나갔다. 그러는 동안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나왔다. 어제 아침에 먹은 멀건 죽 한 그릇이 그가 먹은 전부였기 때문이다. 꼬박 새끼를 굶고도 아무런 내색 없이 낭낭한 목소리로 글만 읽고 있는 허생의 모습은 차라리 신기하기까지 했다. 여보, 방 한쪽에서 헌 누더기 옷을 깁던 고씨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허생을 불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누렇게 뜬 고씨 부인의 얼굴에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라는 말이 씌어 있었다. 허생은 부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글 읽기를 계속했다. 고씨 부인은 잠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헌 누더기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씨 부인은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든지 자주 일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한 번 쉬고 허생 한 번 쳐다보고 또 한숨 한 번 쉬고 그러기를 몇 번. 고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남편을 다시 한번 불렀다. 여보. 그러나 허생은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시 남편을 부르는 고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여보. 화를 꾹 참는 듯 남편을 부르는 고씨 부인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허생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옷을 한쪽으로 거칠게 내팽개치더니 조금 더 남편 곁으로 다가 앉았다. 그제야 허생은 고개를 들어 부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러시오, 부인? 당신은 배도 안 고프세요? 새끼를 굶었는데 어찌 배가 안 고프겠소?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공부가 되나요? 당신은 글 읽는 재미에 푹 빠져 배가 고픈 줄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현기증이 나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고씨 부인은 정말 곧 쓰러지기라도 할 듯 힘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참 딱한 일이구려. 하지만 어쩌겠소. 당장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생은 무심하게 다시 책 속에 머리를 묻었다. 그럼 우두커니 앉아서 굶어 죽기를 바라야 옳은 거예요? 모기 소리만 하던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렁차졌다.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처럼 고씨 부인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허생은 그런 부인의 투정에도 익숙해졌는지 달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옛말에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 했는데 설마 하니 굶어 죽기야 하겠소.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설마는 무슨. 평소에는 허생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던 고씨 부인이 오늘은 웬일인지 꽈배기 꼬듯 배배 꼬아가며 말대꾸를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덩달아 화를 낼 허생이 아니었다. 자물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소. 참아 보구려. 고씨 부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허생의 태도를 보고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을 거느린 남자의 입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이 나와도 되는 것인지 고씨 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못해 허탈해지기까지 한 고씨 부인과는 달리 허생은 침착하게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다. 고씨 부인은 물끄러미 남편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무잡잡한 얼굴, 겨우 제자리나 잡아 앉았나 싶은 눈, 코, 입, 가뜩이나 못생긴 데다가 노랑 수염까지 나서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지만 잘난 구석을 찾기는 힘들었다. 앉은 키도 조그마하고 선다 해도 오척, 150cm가량이 될까 말까한 작은 체구는 어디로 보나 궁색한 기운이 흘렀다. 그런데도 허생은 왠지 위험 있어 보였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눈빛 때문인 듯 싶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품은 듯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저럴까? 부인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괜스레 한 번 더 남편에게 넋두리를 해보았다. 제가 당신에게 시집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바느질이며 빨래품을 팔아 시중을 들어드렸으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그래도 허생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는 일거리도 없어요. 하루 한 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요. 벌써 나흘째 버선 짝 꿰매달라는 사람도 없다고요. 허생은 고개를 더 숙여 책만 들여다 볼 뿐 고씨 부인의 말에는 여전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고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어리기 시작했다. 뭘 더 바라고 참아요? 뭘 바라서 굶느냐고요? 굶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참을까요? 아내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드디어 허생이 고개를 들어 한마디 했다. 글쎄, 안 참으면 어쩔 거요? 허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고씨 부인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더니 눈동자 속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부인은 허생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을 건넸다. 과거를 보셔야죠, 과거를. 하지만 허생은 고씨 부인의 얼굴에 잠시 떠오른 그 희망의 빛을 외면하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던 고씨 부인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것을 눈치챈 허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다. 내 실력으로야. 게다가 난 본디 운이 좋은 편이 아니오. 글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고씨 부인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누군들 처음부터 잘나서 장원급제 하나요? 다 당신만도 못한 사람들이 벼슬 하고 이름 나고 그럽디다. 부인의 목소리는 꼭 투정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것을 듣고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던 허생은 곧
무관심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이야. 핑계대지 마세요. 누가 당신 속을 모르는 줄 아세요? 부인은 섭섭한 듯이 말을 잘랐다. 허생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밤낮 없이 열심히 글을 읽어왔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문 안 드리기가 무섭게 곧장 서안 앞에 앉기 시작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 읽기에 전념해온 것이다. 그 10여 년 동안 고씨 부인은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을 대신해주며 생계를 꾸려왔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고씨 부인에게는 큰 꿈이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언젠가 남편은 장원급제를 하리라. 먼 훗날 나도 남부럽지 않은 재상가의 정승 부인이 되리라. 하지만 허생은 그런 아내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글만 읽어댈 뿐 단 한 번도 과거를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릴 적 부모님 슬하에서 공부를 시작해 벌써 몇십 년째 글을 읽으면서도 과거를 볼 생각은 조금도 없이 글 공부만 하는 무능력한 가장. 그가 바로 허생이었다. 물론 예부터 선비가 공부에 열중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둡고 집안 살림에도 무관심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허생은 정도가 조금 지나친 편이었다. 또 글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가문이 좋고 뒷줄이 든든한 사람들이 힘을 이용하여 손쉽게 장원급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문이 뛰어나지 못하면 세도가의 빌부터 아부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허생은 워낙 강직하고 성품이 고든 선비라 그 당시 세도 있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 내놓을 만한 뛰어난 가문의 자식도 아닌데다가 뒷줄도 없는 허생이 장원급제하기란 처음부터 틀린 일이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뒷줄이 없어도 글이 좋고 사람이 잘나면 버젓이 장원급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생도 오랜 기간 글 공부를 했으니 마음만 있으면 두어 번은 과거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기회를 엿보지 아니하고 20여 년 동안 오로지 글 공부만 하고 있는 허생.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미련퉁이거나 반대로 남이 따르지 못할 만큼 큰 뜻을 품은 사람. 둘 중 하나가 분명했다. 다시 바느질거리에 매달린 고씨 부인의 입은 한자나 나와 있는데 허생은 그런 고씨 부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열심히 책에 머리를 묻고 있을 뿐이었다. 고씨 부인은 오늘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바짝바짝 남편의 서한 머리로 다가앉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당신 집안으로 출가해 온 지가 벌써 16해입니다. 그동안 저를 이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참아보자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이건 뭐 그래도 한때라도 즐겁게 살아봐야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요란해서라도 한마디 할 법도 한데 허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여보. 고씨 부인은 한 번 더 남편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허생은 고씨 부인의 불평을 못 들은 채 하며 묵묵히
벽만 바라다 보고 앉아 있었다. 고씨 부인은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다. 과거를 보아야 벼슬을 하죠. 그게 싫으시면 다 그만두고 집안 살림이라도 돌보시든지요. 이도 저도 아니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하다못해 부인, 나는 아직 글 읽는 것도 익숙하지가 못하다오. 그래서 일꾼 노름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일이야 평소에 배워두지 못했으니 어찌하겠소. 정 안 되면 장사를 한데도 미천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시큰둥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고씨 부인은 더욱 화가 치솟는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안 해본 일이라도 남들은 잘만 하던데요. 미천 없이 맨 주먹으로 시작해서라도 잘도 하더란 말입니다. 꿀꺽. 고씨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목이 타는지 침을 삼켰다. 당신은 밤낮 없이 글을 읽더니 어찌하겠소 라는 말만 배웠어요?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도둑질은 어떻게 써요? 허생은 여전히 벽만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도 다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어쩌면 저렇게 태평할까? 고씨 부인은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말씀이에요? 돌처럼 굳게 다물어진 허생의 입에는 침묵이라는 두 글자가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는 듯 했다. 고씨 부인은 달래듯이 말을 이어갔다. 여보, 하루 한 끼를 때우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2, 3일씩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고요. 정말이지 이 뱃속이 빳빳하게 굳어질 지경이라니까요. 모처럼 밥을 먹으면 창자가 놀라는지 뱃속에서 난리가 나요. 당신은 속상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장사라도 시작하자고요. 예? 한참을 벽만 바라보던 허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해 둡시다. 짧게 말을 끊은 허생은 다시 서안 앞으로 다가 앉았다. 아까 읽다만 책을 마저 읽으려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본 고씨 부인은 그만 벌컥 화를 내고 말았다. 글을 읽어서 무얼 하려고요? 예? 과거 시험도 한 번 안 보실 걸 뭐하러 글은 읽으세요? 어허, 며칠씩이나 굶어 허기가 진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큰 소리를 지르는 거요? 허생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화가 난 고씨 부인은 서안 위에 책을 탁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북받치는 서름 때문에 흑흑 흐느껴 울고 말았다. 허생은 조용히 다시 책을 펼치며 아내를 나무라듯 한마디 했다. 그거 참 제 귀한 줄을 모르고. 고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본 허생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허생은 쩝쩝 입맛을 다시더니 혼잣말을 했다. 어허, 5년은 더 글을 읽어야 하는데 참 딱한 노릇이로군. 부스스 서안 앞에서 일어난 허생은 남학신을 딸깍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딸깍딸깍
허생의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남산골을 벗어나고 있었다. 돈 만냥을 빌리다. 허생은 그 길로 종로 거리에 들어섰다. 종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운종가라는 큰 시장이 있던 종로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로 시끌시끌했다. 그 거리 한복판에서 허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한참 동안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하던 허생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허생의 발길이 멈춘 곳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변진산의 집 앞이었다. 한양 다방골 변진사라고 하면 장안은 물론이고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변진사라고 하면 나라님도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런 소문이 날 만도 했다. 그 당시 임금이었던 효종은 우리 민족의 목숨을 무수히 앗아간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하여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청나라처럼 큰 나라에 대항하려면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나라에서는 조선 팔도의 부자란 부자는 모두 모아다가 벼슬을 주고 어르기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중요한 일에 변진사가 빠질 리 없었다. 변진사의 진사벼슬도 그때 얻은 것이었다. 많은 재상과 임금이 직접 내린 벼슬에 힘입어 변진사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대단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조정에 내로라 하는 관리들이 득실거렸고 집이며 살림살이가 당대에 이름난 세도 재상 못지 않았다. 그러한 변진산이 아무나 만나 달란다고 만나줄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무턱대고 찾아갔다가는 대문에서부터 쫓겨나오기 십상일 뿐 변진사의 얼굴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변진사의 얼굴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형편에 불쑥 변진사를 찾은 허생이 문전박대를 당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 고씨 부인에게서 구박을 받다 못해 후다닥 집을 나와 그 길로 변진사를 찾기는 했으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요, 무슨 대단한 벼슬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소개로 온 것도 아닌 허생에게 담 높은 변진사네 집 대문이 활짝 열릴 리는 만무했다. 다섯자가 될까 말까 한 키에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 거기에 삐죽삐죽 솟은 노랑 수염이 아주 꾀재재했다. 장안의 갑부로 소문난 변진사를 떡하니 찾아간 것이다. 대문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하인들에게서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허생에게는 몸집이나 옷차림의 초라함을 넉넉히 가리고도 남을 위엄이라는 것이 있었다. 늘 총명하게 빛나는 허생의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에게는 감히 침범하기 어려운 위험이 넘쳤다. 허생이 대문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한 하인이 허생에게로 다가왔다.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색이었다. 뭐, 누구요? 소리치려던 하인은 허생과 눈이 마주치자 그만 허생의 눈빛에 기가 죽어 허리를 굽실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허생은 서슴지 않고 사랑으로 올라갔다. 변진사는 사랑에 나와 앉아서 서너 명의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금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행동거지가 당당했다. 허생은 변진사 앞으로 가더니 마주 일어서는 변진사에게 절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변진사요? 예, 그렇습니다만. 변진사는 좀 황당한 표정으로 허생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신분이나 용건을 말하기에 앞서 다짜고짜 당신이 변진사냐고 묻는 허생의 당당함에 전하의 변진사도 좀 당황한 것이었다. 내가 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만냥만 빌려주시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자신이 쓸 곳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대뜸 돈을 빌려달라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허생을 정신병자쯤으로 취급했겠지만 도량이 넓은 변진사는 달랐다. 변진사는 생전 처음 보는 허생의 부탁이었지만 서슴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오히려 놀란 것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손님들이었다. 만냥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턱 빌려주는 변진사의 행동을 손님들은 의아해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 둘 다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 멍하니 지켜보고 서 있는 사람. 하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쑥덕거리든 말든 변진사와 허생은 진지했다. 만냥 중 100냥은 묵적골 허생의 집으로 9,900냥은 안성읍내 강선달집 허생 앞으로 보내주시오. 예, 그러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간단했다. 사람들은 허생이라는 사람이 겉모습은 저렇게 보잘것없어도 실은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웅성거렸다. 허생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평안히 계십시오. 허생은 남학신을 딸깍거리며 중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생의 남학신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제야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놀라는 사람, 변진사를 붙들고 전에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다. 돈 만냥이면 부자 몇 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돈인데 그런 큰 돈을 생전 본 적도 없고 척 보기만 해도 지질이 가난해 보이는 인물에게 선뜻 주어버리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평소에 변진사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신중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과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되돌려 줄 수 있을지를 다 가늠해 본 후에야 아주 어렵사리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변진사가 허생의 말 한마디에 그 큰 돈을 빌려주었으니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허생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중문 밖으로 사라진 후 변진산의 집은 사람들의 말소리로 한바탕 왁자지껄했다. 아니 어떻게 만냥을 그리 함부로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변진사에게 물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던 변진사는 그 질문에 비로소 정신이 든 듯 씩 웃으며 대답했다. 주면에 다짜고짜 돈 만냥을 달라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 아니면 값어치가 만냥도 더 나가는 사람, 그 둘 중 하나일게요. 그런데 보아하니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도이다. 사람들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하지만 그저 차림새를 좀 보십시오. 보아하니 가난하기 그지없는 선비 같던데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일 텐데 돈 있는 사람이 무엇하러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빌려줄 까닭도 없지요. 대답을 마친 변진사는 일꾼을 불러 돈 10,000냥 가운데 100냥은 묵적골 허생의 집으로, 나머지 9,900냥은 안성읍 내 강선달집 허생에게 보내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수군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 꼭 성공합니다. 한편 허생은 고씨 부인의 바가지에 성가신 생각이 들어 잠시 바람이나 쐴까 하고 한번 장난삼아 해본 일이었는데 뜻밖에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10,000냥이라는 큰 돈을 빌리고 보니 스스로도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린다. 허생은 혼자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길을 걸었다. 어느새 가을이라 길가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누런 황금 물결이 바람을 따라 출렁거리며 밭에서는 고추가 발갛게 익어가고 감과 대추는 통통하게 여물고 보기만 해도 마음 넉넉해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허생은 잠시 세상 걱정을 잊었다. 누런 벼 이삭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가을 들판은 허생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여름 내 땀 흘린 만큼 보람이 영글영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그때 저만치 길 옆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고 있던 시커먼 총각 하나가 허생을 보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선비님, 어디 다녀오세요? 먹새로구나. 허생의 얼굴에도 금세 반가운 기운이 퍼졌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 먹새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쓱쓱 긁었다. 그리고 깜빡 잊었다는 듯이 납죽 절을 했다. 먹새를 일으키며
허생은 껄껄 웃었다. 이거 왜 이러느냐? 너를 속량시켜준 것이 언젠데? 먹쇠는 4, 5년 전까지 허생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꺼리를 할 수 없어서 속량을 시켜주었다. 허생은 본래 양반의 후손이면서도 자기가 양반이라고 행세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양반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인데 양반과 상놈이 따로 있고 상전과 종이 따로 있어 상전은 종을 부려먹고 종은 상전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라면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반에게는 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새만 해도 허생은 진작에 속량을 시켜주려 했지만 부인 고씨가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아 마음에도 없고 형편에도 닿지 않는 것을 그냥 데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씨 부인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먹쇠를 속량시켜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허생의 집을 한번 다녀간 뒤로 먹쇠는 4,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이다. 그래,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게냐? 먹쇠의 모습을 살핀 허생은 가엾다는 듯이 말했다. 20살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 먹쇠는 겸연쩍은 듯 뒤통수만 만지작거렸다. 허생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너 그럼 날 따라오려느냐? 먹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평소 허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데다 지금의 주인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아마 먹쇠는 영영 허생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먹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데리고만 가주신다면 가고 말고요. 먹쇠는 그 생김새대로 우직한 성격의 총각이었다. 그는 허생의 어진 성품과 상전이면서도 상전 티를 내지 않는 것에 반하여 허생을 믿고 따랐다. 허생 밑에서 지낼 때는 늘 굶주리고 헐벗었지만 그를 떠나지 못했던 것도 허생을 친부모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생은 여전히 종 부리는 것을 반대했고 또 종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먹새가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채 고생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듯 싶어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앞으로 일을 하자면 종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함께 행동할 사람은 필요하다 싶기도 했다.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만나면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 주고 장가도 보내야겠다고 허생은 다짐했다. 작은 키에 바싹 마른 몸을 한 허생이 앞장을 서고 굴뚝 구멍에서 막 나온 것처럼 시커먼 먹쇠가 그 뒤를 따랐다. 먹쇠는 허생의 딸깍거리는 나막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뒤를 따라가며 허생의 발을 내려다보던 먹쇠가 마침내 허생을 불러 세웠다. 선비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안성으로 간다. 그게 몇 리나 되는데요? 뭐 한 200리쯤 되겠지. 200리 길을 그 남학신을 신고 가시려고요? 개끼 이 녀석아, 그러면 맨발로 가겠느냐? 허생은 먹쇠의 마음을 짐작하고 껄껄 웃었다. 저 선비님, 우리 잠시만 그늘에서 쉬었다 가요. 됐다 이놈아, 서둘러야 내일 도착할 것 아니냐. 잠시만요, 예? 먹쇠는 어린아이처럼 허생 앞으로 달려와서 막무가내로 졸랐다. 먹쇠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허생은 나무 그늘에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었다. 먹쇠는 그동안 길 옆에 있는 논두렁으로 내려가 이른 별을 타작하고 난 짚을 한 줌 집어왔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짚을 비비고 꼬더니 부지런히 집신을 삼기 시작했다. 부지런한 손놀림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집신 한 켤레가 만들어졌다. 나리, 어서 이걸 신으십시오. 허생은 고마운 마음에 먹쇠를 보고 씩 웃었다. 비록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먹쇠는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허생이 자신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쇠 덕분에 허생은 한양에서 안성까지의 200리 길을 남학신 대신 집신을 신고 발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자 한 푼 없이 길을 떠난 허생은 먹쇠가 아침 저녁으로 마을에 들어가 얻어오는 밥 한 덩어리로 요기를 하기도 했다. 먹쇠가 아니었다면 이틀 길을 쫄쫄 굶으며 갈 뻔한 것이다. 어쨌거나 두 사람은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안성 장터에 도착했다. 안성장의 과일. 안성장에는 과일이 많았다. 감, 배추, 밤은 물론이고 배, 호도, 잣, 은행 이런 것들이 섬으로 짐으로 그 넓은 장이 미어지도록 들어와 쌓였다. 그 과일들을 가지고 한양에서 내려온 도가들이 흥정을 하느라 짓거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소리에 장터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왁자지껄했다. 그런 난장판 속에 굴뚝 구멍에서 나온 것처럼 시커먼 구척 장신의 총각 하나가 나타나 장터를 이리저리 아래 위로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자, 누구든지 값 잘 받고 과일 쉽게 팔려거든 물산 도가하는 강선달래 집 앞으로 치고 오시오. 한 접도 사고 10접도 사고 한 섬도 사고 10섬도 삽니다. 부르는 게 값이오. 있는 대로 다 몰아 삽니다. 자, 그럼 강선달래 집 앞으로 오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녔다. 과일 장수들은 처음에는 웬 미친놈인가 싶어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먹쇠가 하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혹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 장사치가 지게에 감을 한 접 치고 물산도가 강선달래 집 앞으로 가보았다. 과연 총각의 말대로
강선달래 집 일꾼 수십 명이 둘씩 한 줄을 이루어서는 띄엄띄엄 벌려 앉아 과일 장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팔로 왔소? 예. 몇 접이요? 한 접입니다. 그 값은 얼마요? 한 돈입니다. 그럼 세어서 들여놓고 돈 받아 가시오. 사실 이날 안성장에서는 감값이 좋은 것은 한 접에 7푼이고 보통 것은 5푼이었다. 그런 것을 감장수는 값은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던 말을 생각하고 본래 값의 2배인 한 돈을 부른 것이다. 그런데 정말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는 게 아닌가. 감장수는 뜻밖의 횡재에 놀라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장터로 달려나갔다. 그러고는 정말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더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 소문은 삽시간에 장터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소문을 들은 과일 장수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과일을 지고 강선달래 집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지게에 감을 지고 오는 사람, 호도 한 섬을 말에 싣고 오는 사람, 밤 한 섬을 소 등에 싣고 오는 사람. 소문에 들은 대로 사람들은 과일을 가지고 와서 부르는 대로 값을 쳐서 받았고, 강선달래 사람들은 물건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온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마침내 과일장은 강선달래 집 앞으로 서서히 옮겨졌다. 해가 질 때쯤 되자 이날 장에 나왔던 과일이란 과일은 죄다 강선달래 콧간으로 들어가 쌓였다. 한양에서 내려온 과일 도가들도 이익이 남는 것은 똑같은데 구태여 한양까지 싣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아침 일찍 샀던 것을 도로 다 팔아버렸다. 장터에 나왔던 과일을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고 싹싹 쓸어 사들이다니 이건 정말 해괴한 일이었다. 안성장이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둘만 모여도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며 과일을 모조리 사간 이야기를 가지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과일을 사들인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과일을 그렇게 사들일까? 그러게 말이야. 한꺼번에 많은 과일을 사들여서 뭘 하려는 거지? 사람들은 한여름밤 개구리처럼 왁자지껄 그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다. 강선달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과일을 사들이는 거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면 강선달은 나도 모르겠소. 나는 그저 손님의 심부름을 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밤 허생은 조촐한 술상을 앞에 두고 주인 강선달과 마주 앉아 향기로운 약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생은 좋은 술로 10잔 정도는 즐기는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절제를 잘하는 편이어서 술도 적당히 마실 뿐 취하도록 술잔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오늘 모두 얼마나 샀습니까? 허생이 묻는 말에 강선달은 공손히 한 800냥 어치 정도 산 모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허, 겨우? 800냥이 적습니까? 돈 800냥만 생각하면 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안성장의 과일을 죄다 사들이기에는 800냥이 너무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리가 올 때까지 과일이 더 나오긴 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장날이 아닌 날에도 과일이 들어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일 들어오는 것이 떨어질 때까지 감 1개, 대추 1개라도 다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 사주십시오. 강선달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사드리기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9월 금음까지 안성으로 들어오는 과일이라는 과일은 깡그리 사서 곳간에 들였다. 그러고 나니 장의 과일도 끊겼거니와 돈 만냥도 거의 다 나가고 그 대신 강선달 내 곳간은 과일이 꽉 들어차게 되었다. 10월이 가고 동짓달이 되었는데도 허생은 과일만 자꾸 사들일 뿐 어떻게 처분한다는 말이 없이 밤이나 낮이나 강선달래 안사랑 조용한 방에 들어앉아 글만 읽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허생을 바라보는 강선달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굳게 닫힌 허생의 입은 열리지 않고 안성의 겨울은 깊어만 갔다. 만냥을 10만냥으로. 한편 한양에서는 과일을 찾느라고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해마다 한양에서 팔리는 과일의 대부분은 안성장을 거쳐 올라오게 마련이었다. 강원도,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 한양으로 약간 들어오기는 했지만 초가을에 조금 들어오고 나면 그만이었고 늦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안성장을 거쳐 남쪽에서 올라오는 과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안성으로부터 올라오던 과일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겨버린 것이다. 추석 무렵부터 벌써 과일이 귀해지더니 동짓달이 되자 한양 장안에서는 감 1개, 밤 1토를 구경할 수가 없었다. 호강하는 양반들도 자쭉 구경을 못했다. 또 어느 대갓집에서는 과일 없는 제사를 지내야 했다. 사람들은 차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대궐에서조차도 밤, 대추, 곶감이 없어 약식을 만들지 못했고 식혜에 실백자, 잣도 띄우지 못했다. 탕약에도 대추를 넣지 못하고 다려먹기가 예사였다. 워낙 과일이 귀해서 조상님 제사 때나 조금 입에 대보던 사람들이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살림이 넉넉한 양반네들은 과일 맛을 아는지라 과일이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양 장안에 과일이 귀하다는 소문을 듣고 양주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제 부모 제사에 쓰려고 묻어두었던 밤 1마를 가지고 와서는 한 냥을 갖고 팔기도 했다. 보통 때라면 밤 1말에 5푼을 넘지 않았다. 그야말로 과일이라 이름 붙여진 것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된 것이다. 곶감 한 접을 팔아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잣집 환갑잔치에 대추 석대를 구해다 주고 한겨울 지낼 뗄나무를 장만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한양 장안에서 과일이 자취를 감추자 도가들은
저마다 안성읍의 강선달을 찾았다. 그가 과일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는 쉬쉬하는 사이에 여기저기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강선달을 찾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본래값의 2배를 불렀다. 2배를 줄 테니 제발 팔기만 하라고 사정을 했지만 강선달은 휘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허생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선달도 시세가 2배로 올랐으니 이제 그만 과일을 팔자고 허생을 졸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허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헤아릴 수 없어 강선달은 답답하기만 했다. 자신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할 장사치인데도 허생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저 허생이라는 선비는 타고난 장사꾼이거나 바보천치 둘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사람들은 과일값을 처음에 3배까지 불렀다. 하지만 허생은 그래도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과일 시세가 드디어 5배로 올랐다. 이제는 팔만도 하건만 허생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과일값이 10배로 오르자 비로소 곶감문을 열었다. 허생이 과일을 팔기 시작하자 지난 가을 그가 과일을 긁어 모았을 때보다도 더 큰 난리가 났다. 날마다 수백 명씩 전국 각지에서 과일 장수들이 돈을 짊어지고 강선달을 찾았다. 그들이 수천 냥씩 돈보따리를 풀고 정신없이 과일을 가져가는 바람에 열흘도 못 되어 곶간은 텅텅 비고 말았다. 그리고 과일 대신 10만 냥의 돈이 쌓였다. 불과 3달 동안 허생은 10배의 이문을 남긴 것이다. 이제 허생은 완전히 부자가 되었다. 과일이 다 팔려나간 날 밤, 허생은 술상을 앞에 놓고 주인 강선달과 마주 앉았다. 야, 이거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강선달의 감탄 어린 말에 허생은 쑥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좋은 술을 넣고 술맛을 잃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나라의 과일값을 흔들어 놓으시다니.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일에 실망했습니다. 겨우 돈 만냥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상은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부실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허생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술을 한 잔 더 기울였다. 어쨌거나 놀랐습니다. 선비라면 글이나 읽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엔 어둡다 들었는데 이렇듯 세태에 밝은 분이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선달이 이렇게 추워주는데도 허생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강선달은 잠시 허생의 얼굴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선비에게 물꼬를 막으라고 시켰답니다. 그 자꾸 아래를 막으니까 막으면 터지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꼬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글로 써보라 했더니 글쎄 물은 그 근원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쓰더랍니다. 껄껄 웃는 강선달과는 달리
허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너나 없이 이론만 중히 여겼지 실제적인 학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어떤 선비들은 세태에 어둡고 무관심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강선달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투로 덧붙여 말했다. 선비 자신의 자랑일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나락골이 말이 아닐 수밖에요. 강선달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 저 돈 10만 냥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신지요? 그러자 허생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저 그럼 그러시거들랑 쌀을 사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쌀을요? 허생이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쌀은 대부분 이 안성을 거쳐갑니다. 10만 냥어치를 사놓으시면 한 달이 못 가 한양에서는 쌀이 없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금세 10곱도 더 오를 것입니다. 강선달의 말을 듣는 허생의 이마에 골 깊은 주름이 잡혔다. 어허, 어찌 그리 딱한 말씀을 하십니까? 강선달은 허생이 옳다구나 하고 무릎을 칠 줄만 알았는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자 이상하다는 듯 허생을 쳐다보았다. 여보시오, 강선달. 예, 과일은 주로 누가 먹던가요? 그야 부잣집 사람들이나 양반들이.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야 과일을 좀 비싼 값으로 사 먹기도 하겠지요. 그들은 밤 한말에 너푼하던 것을 10배 값인 넉돈이나 닷돈에 사 먹어도 살림이 거덜나지는 않겠지요. 그야 물론이죠. 그렇지만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을 먹지 못해서 죽지는 않으니까 비싸면 안 사 먹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허생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그의 뜻을 알아차린 강선달이 부끄럽다는 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렇지요. 하지만 쌀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부자들이나 양반들이야 몇 달 먹을 양식쯤은 진작에 다 장만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쌀이 아무리 귀하고 값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들이 밥을 굶거나 답답한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쌀이 값이 올라 귀하게 되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새 강선달의 마음속에는 허생에 대한 존경심이 퐁퐁 샘솟고 있었다.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 돈까지 챙기면서 장사 이익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보시오, 강선달. 당신도 보아하니 돈을 좀 모은 모양입니다만 돈도 모을 돈이 있고 모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악한 돈일랑은 모으지 마십시오. 인자는 불부라.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돈을 모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하지 않게 돈을 모아 악하지 않게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강선달은 이제 허생을 무조건 존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그마한 체구와 초라한 행색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업심여기는 마음도 없지 않았고 돈을 잘 벌어들이기에 타고난 장사꾼 기질을 가졌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그가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허생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나니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진심으로 알 것 같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벼랑간 마당에서 여러 사람의 어지러운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종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강선달은 단박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허생은 그런 강선달을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강선달은 사지를 달달 떨면서 화적이 들었습니다. 얼른 피신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급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허생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태연히 앉은 채 화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선달의 목소리는 팽팽히 당겨진 줄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화적이라면 달라는 돈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전히 허생은 태연한 목소리였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자 허생이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일렀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였다. 방문이 와락 열리면서 번쩍거리는 장검을 든 사람이 앞장서 들어왔다. 그 뒤로 식칼과 몽둥이와 창을 든 여러 사람들이 앞사람을 따라 방으로 척척 들어섰다. 두목인 듯 싶은 맨 앞사람이 허생과 강선달을 번갈아 보면서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물었다. 둘 중에 누가 허생이냐? 허생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허생은 난데 너희들은 누구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조금도 겁내지 않는 당당한 모습에 화적대 두목의 눈썹이 움찔하고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목소리까지 조금 떨려서 나왔다. 보면 모르냐? 너 돈 10만 냥을 가졌다고. 어느새 화적대 두목은 말까지 더듬고 있었다. 그렇다. 10만 냥을 갖고 있다. 그러자 두목은 한 손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다. 저놈을 꼼짝 못하게 묶어라. 두목이 허생을 손으로 가리키자 허생은 느닷없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못난 놈들이로구만. 무기까지 지닌 너희들이 나 하나를 못 당해서 묶어놓겠단 말이냐. 두목이 깜짝 놀라서 허생을 돌아보았다. 허생을 향해 달려들던 부하들도 멈칫하는 것 같았다. 허생은 껄껄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도 아니면 10만 냥이라는 돈을 몸에 지니고 도망칠까봐 묶는단 말이냐. 허생의 비웃는 듯한 말에 화적대 두목은 컬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 봐라. 뚝배기보다 장맛이 낫다더니 그 생김새 치곤 제법이로구나. 그래, 순순히 돈을 다 내놓을 테냐? 안 주면 사람이 다칠 테고. 허생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두목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쩌겠는가? 주어야지. 별 수 없지 않겠나? 이번에는 화적들이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다. 허생은
방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강선달에게 돈을 놓아둔 곳간의 열쇠와 등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잠시 후 열쇠와 등불이 오자 허생은 손수 앞장을 섰다.